나는 함경북도 회령 두만강 경비초소에서 세 번째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영하 30도의 바람이 얼굴을 베어가는 그 새벽,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뱃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워진 지 오래였고 동료들과 함께 잡아먹던 쥐조차 더는 나타나지 않던 그런 시절이었다. 우리에게는 남조선은 굶주린 지옥,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말만이 전부였다. 나는 그 말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의심하는 순간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날 눈 덮인 갈대 사이에서 뜻밖의 초록빛이 번쩍였다. 처음엔 깨진 유리인 줄 알았다. 다가가 손으로 집어드는 순간 나는 숨이 찼을 뻔했다. 남조선 소주병, 참이슬, 둥근 글씨체, 매끄러운 라벨, 그리고 서울특별시라는 주소까지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내가 평생 배워온 남조선의 모습, 거지와 불황자가 넘쳐나고 전기가 없어 촛불을 켜고 산다는 그 나라, 그 이미지와는 너무도 달랐다. 순간 심장이 두드러지게 뛰기 시작했다. 이 병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중형이었다. 당장 깨뜨려 묻어버려야 했다. 그러나 나는 도저히 손을 뗄 수가 없었다. 이런 병을 만드는 나라가 정말 우리가 배운 지옥일까? 이 작은 초록색 병 하나가 내 머릿속 어딘가에 아주 작은 금을 냈다. 그 금은 생각보다 빨리 퍼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몰래 막사 뒤 창고에 숨어 병뚜껑을 열었다. 톡 하는 소리와 함께 알코올 향이 퍼졌다. 입술에 살짝 대어 한 모금 삼키자 타오르는 듯한 뜨거움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눈물이 흘렀다. 따뜻해서가 아니라 분해서였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굶어야 하지? 왜 어머니는 풀죽도 못 먹고 돌아가시고 남조선 사람들은 이런 술을 마실 수 있는 거지? 그날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내가 알고 있던 세계는 거짓일 수 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이 병이 만들어진 나라로 가야 한다. 소주 한 모금이 가슴 아래로 내려가던 그 순간 오래전 기억 하나가 불쑥 떠올랐다. 내가 7살 되던 해,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던 그 혹독한 시절이었다. 아버지는 탄광 붕괴 사고로 돌아가셨고 누나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나중에서야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다. 중국으로 넘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나 그 누구도 정확한 말을 해주지 않았다. 남은 사람은 어머니와 나뿐이었다. 어머니는 매일 산에서 나무 껍질을 벗겨오고 논두렁에서 풀을 뜯어와 죽을 끓였다.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더니 결국 어머니는 아예 먹지 않고 나에게만 떠먹이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몰랐다. 그게 어머니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생존 방식이었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쓰러졌다. 창백한 얼굴, 차가운 손끝, 떨리던 입술. 나는 울면서 그 손을 잡았고 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내 손을 쥐며 말했다. 현수야,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그게 전부였다. 그래도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그리고 그대로 눈을 감았다. 나는 그날 이후 살아남는다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무조건 버티며 자랐다. 군대에 자원한 이유도 단순했다. 군대 가면 배급이라도 나오니까. 하지만 두만강에서 주워 온 소주병을 손에 쥐고 있는 지금, 나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그 말을 다른 의미로 이해하게 되었다. 살아남으라는 말은 그냥 숨만 쉬라는 뜻이 아니었다. 거짓과 굶주림 속에 스스로를 묶어두지 말고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의미였다. 나는 흔들리는 손으로 소주병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병 속에 남은 투명한 액체가 작은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것은 마치 나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이대로 멈춰서지 말라. 네가 찾는 진실은 이 병 너머에 있다. 그날 나는 조용히 결심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에 진짜로 응답하기로. 언젠가 반드시 이 병이 만들어진 땅 남조선으로 가겠다고. 그날 이후로 나는 틈만 나면 소주병을 다시 꺼내보았다. 병을 소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중형임을 잘 알면서도 손에서 떼어낼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밤 소주병을 품에 넣은 채 막사 뒤로 돌아가는 순간 누군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말했다. 현수 동무, 뭐 숨기는 거 있소?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목소리의 주인은 내 분대 동기 정민수였다. 말수가 적고 묵묵히 임무만 수행하는 늘 믿음직한 병사였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는 가장 위험한 존재였다. 들키는 순간 나는 끝이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아무것도 없어. 순찰만 돌고 돌아온 거요. 그러나 민수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가본 적 있어.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그가 뜻하는 바는 분명했다. 그는 이미 몇 차례 소문으로만 들었던 금지된 영상이나 물건을 본 적이 있다는 뜻이었다. 민수는 주변을 살피더니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동무, 남조선. 생각해 본 적 있어? 그 한마디가 내 머릿속을 흔들어 놓았다. 그동안 혼자만의 비밀이라고 생각했던 갈등이 사실은 이곳 모두가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수 동무, 정말로 그쪽 세상에 대해 알고 싶은 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내가 굶어 죽었소. 딸은 장모가 맡았지만 얼마나 버틸지 모르오. 나는 이 나라에서 더는 희망을 못 보겠소. 그 말은 나에게 번개처럼 꽂혔다. 내가 어머니를 잃은 그 순간처럼 민수도 자신의 전부를 잃어버린 사람이었다. 그가 계속 말했다. 동무도 뭔가를 받지 않소? 아니면 뭔가를 주었다든가. 숨기고 버티려 했지만 결국 나는 천천히 소주병을 꺼냈다. 민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이게 남조선 술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말없이 마주보던 우리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결속이 생겼다. 같은 굶주림, 같은 분노, 같은 상실을 겪은 사람들이 느끼는 묵직한 유대감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현수 동무, 나도 함께 가면 안 되겠소? 나는 오래 망설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우리의 운명은 이미 하나로 엮여 있었다. 정민수와의 대화를 나눈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두만강을 건너 저 세상으로 가겠다는 생각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계획이 되었다. 하지만 탈북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았다. 국경 경비대 병사가 탈출을 시도하다 잡히면 총살은 피할 수 없다. 내가 죽는 건 둘째치고 누군가에게 알려지기라도 하면 민수까지 연루될 수 있었다. 모든 것은 완벽하게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했다. 며칠 동안 나는 관찰했다. 교대 시간, 감시탑 불빛의 회전 간격, 순찰 코스의 빈틈, 장교들이 가장 술에 취해 무방비한 시간까지, 그리고 그 틈 사이에서 우리가 도망칠 수 있는 단 10분의 구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바로 자정 직후 0시 10분부터 20분 사이 국경선의 두 초소가 동시에 교대되고 감시탑의 조명 각도가 잠시 겹치며 사각이 생기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경로뿐이 아니었다. 중국으로 넘어가더라도 브로커를 만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체포돼 북송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 인근 장마당에서 암암리의 소식통을 찾았다. 그중 한 여인, 중국과 북을 오가며 짐을 들여오는 조선족은 처음엔 나를 경계했지만 몇 번 얼굴을 비추고 말을 건네자 조심스레 귀띔해 주었다. 넘어갈 거면 사람을 정확히 골라야 해. 잘못 걸리면 평양으로 끌려가기도 전에 강으로 던져져. 그녀는 브로커 한 명의 이름을 적어주었다. 위험하지만 유일한 기회였다. 밤으로 돌아가 막사 침상에 누워 있으려니 두만강 건너편의 희미한 불빛이 더욱 선명히 보였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잎이 스치는 소리조차 심장을 두드렸다. 나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다시 떠올랐다.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어머니의 말은 나를 북에 붙들어 두라는 뜻이 아니었다. 거짓과 굶주림으로 가득한 이 땅을 떠나라는 신호였다. 그렇게 나는 스스로에게 되돌릴 수 없는 약속을 했다. 다음 보름달이 뜨는 날 우리는 떠난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미 나는 돌아갈 길을 잃은 사람이 되었다. 정민수에게 탈출 날짜를 알려준 것은 우리가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게 된 후였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현수 동무, 살 수 있을까요?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살아남을지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여기 그대로 남아있으면 우리는 천천히 굶어 죽는다. 그 이후로 우리는 철저히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다. 웃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서로 눈길조차 자주 주지 않았다. 누군가 의심할 만한 기미를 조금이라도 보이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었다.
낮 동안 우리는 몰래 도구들을 준비했다. 민수는 먹을 수 있는 마른 풀과 잘 말린 감자를 군복 안 깊숙이 숨겼다. 나는 갈라진 얼음을 버틸 수 있도록 천조각을 감싼 작은 널빤지 2개를 마련했다. 국경을 넘을 때 발이 빠지면 그대로 얼어 죽기 때문이다. 밤마다 우리는 침상에 누운 채 작은 목소리로 정보를 교환했다. 서치라이트 각도는 8초에 한 번 돌아간다. 3초 틈이 생기는 지점은 강 건너편 둔덕 왼쪽이다. 중대장 술 취하는 날은 보통 14일에 한 번이다. 그날을 노리자 이 대화들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까지 기억하게 되었다. 두려움과 희망을 나누는 일은 이렇게 사람을 하나로 묶었다. 보름달이 뜨기 일주일 전 우리는 마지막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 장마당 근처에서 브로커에게 연결될 조선족 여인을 다시 만나야 했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 그 장면을 보기라도 하면 우리는 즉시 보위부에 끌려간다. 그날 저녁 나는 장마당 뒤쪽 패창고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 한수진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갈 생각이구만. 준비는 있소? 예, 사람은 둘입니다. 둘. 위험해. 그래도 알겠어요. 브로커에게 메시지 넣어둘 테니 강만 건너면 이곳으로 와요. 그녀는 종이 한 장을 내게 건넸다. 브로커가 있는 위치와 비상신호였다. 나는 그것을 군복 안에 숨기며 작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꼭 살아서 다시 보겠습니다. 집중 경계 기간이 다가오자 초소의 분위기는 더욱 살벌해졌다. 총기 점검이 잦아지고 장교들은 약간만 수상한 행동이 있어도 병사들을 불러 세웠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결심했다. 모든 공포는 결심 뒤로 밀려났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된 날 밤 보름달은 구름 사이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며 두만강 위를 은빛으로 비추었다. 나는 민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입니다. 이 한밤을 넘기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갑니다. 민수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달빛 아래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살아남을 것이다. 보름달이 머리 위에 떠오른 그 밤, 우리는 계획대로 23시 50분에 막사를 조용히 빠져나왔다. 사방이 적막했고 눈 위를 밟을 때마다 들리는 작은 바스락 소리조차 심장을 조여왔다. 나는 민수에게 손짓했다. 말을 하면 안 된다. 단 한마디라도 새어나가면 근처 초소의 군견이 지져버릴 수 있었다. 두만강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더 어두웠다. 달빛이 있었지만 그 빛은 희미했고 갈대숲은 그림자처럼 우릴 둘러싸고 있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혹시 누군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지 온몸이 곤두섰다. 민수의 호흡도 거칠어졌다. 그는 다리를 다친 적이 있어 오래 걷는 것을 힘들어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숨을 삼켰다. 두만강은 완전히 얼어 있었지만 가까이에서 보니 얼음 위로 작은 금이 여러 갈래로 나 있었다. 조금만 잘못 디뎌도 깨질 것 같았다. 나는 얼음을 발로 살짝 두드렸다. 딱딱한 소리가 났지만 깊은 곳에서 진동이 울렸다. 현수 동무, 괜찮겠소?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짧게 답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소. 우리는 준비해둔 널빤지를 신발 바닥에 묶고 천천히 얼음 위에 올라섰다. 첫 발을 내디딜 때 나는 심장이 얼음처럼 식는 느낌을 받았다. 삐걱, 아주 미세한 소리였지만 그 순간 내 등골을 타고 한기가 번졌다. 우리는 서로의 호흡에 맞춰 한 걸음씩 천천히 움직였다. 달빛이 얼음 위에서 반사되며 은색 물결처럼 요동쳤다. 주변은 너무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언제든 총성이 터질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미치도록 긴장하게 만들었다. 강 한가운데에 거의 도달했을 때였다. 갑자기 서치라이트가 멀리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빗줄기가 강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들킨 것 아니오? 나는 민수의 손목을 잡아 아래쪽으로 몸을 낮추게 했다. 얼음은 차갑고 불안정했지만 움직이면 더 위험했다. 숨을 크게 쉬지도 못했다. 서치라이트는 점점 가까워졌고 강 위의 얼음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 빛이 우리 발치에서 3미터쯤 떨어진 지점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서서히 반대편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동시에 아주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 순간 발밑에서 쨍하는 얇고 긴 균열음이 울렸다.
얼음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빠르게 끝내라. 오래 버티지 못한다. 나는 민수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정신 똑바로 차리오.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건너간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 절망, 희망이 뒤엉킨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완전히 넘어선 것이었다. 얼음을 더듬듯 걷고 있던 그때 멀지 않은 초소 쪽에서 갑자기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거기 누구야? 멈춰라. 순간 피가 역류하는 듯 온몸이 굳어졌다. 서치라이트가 강 위를 가르며 우리 방향으로 빠르게 돌아왔다. 민수가 숨을 들이켜며 속삭였다. 현수 동무, 들켰소. 그리고 곧 이어진 건 귀청을 찢는 듯한 총성이었다. 첫 발은 우리 옆 얼음 위에 박혀 깨진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두 번째 총성은 더 가까웠다. 세 번째 총성이 울리는 순간 민수의 몸이 비틀리며 얼음 위에 쓰러졌다. 민수 동무. 나는 얼음 위에 무릎을 꿇고 그의 몸을 붙잡았다. 그의 바짓단 아래로 어둡고 끈적한 피가 얼음 위로 퍼지고 있었다. 민수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난 괜찮소. 그냥 가시오. 동무까지 죽을 순 없소. 나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더욱 강하게 그의 어깨를 부여잡았다. 입 다물고 일어서오. 둘 다 죽을 수는 없소. 그러나 시간은 없었다. 서치라이트는 이미 우리 바로 위를 비추고 있었고 병사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민수의 팔을 내 어깨에 걸고 거의 질질 끌다시피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바로 그때 쾅! 발밑에서 얼음이 크게 갈라지는 소리가 울렸다. 얼음판 전체가 흔들리며 물이 치솟아 올랐다. 차갑고 잔인한 강물이 발목을 삼키고 곧이어 종아리까지 밀려들었다. 민수는 몸을 떨며 소리쳤다. 현수 동무, 얼음 깨진다. 빨리 가야.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끝까지 간다. 여기서 포기하면 어머니도 민수도 나도 다 끝이오. 군인들의 발소리가 강둑 쪽에서 들려왔다. 총구가 우리를 향해 들려있는 모습이 희미한 달빛 속에서 보였다. 그 순간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냈다. 민수의 몸을 부축해 얼음의 두꺼운 쪽으로 밀어 올리며 외쳤다. 민수 동무, 살아야 하오. 딸을 찾으려면 살아야 하오. 민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 절망,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앞으로 미끄러지듯 몸을 옮겼다. 얼음은 피어오르는 금을 내며 흔들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 둘의 의지가 깨지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앞, 겨우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중국 땅의 어두운 숲이 보였다. 중국 땅의 어두운 숲이 눈앞에 보이자 나는 잠시 숨이 뱄는 듯 했다. 단 몇 걸음만 더 가면 우리는 총구에서 벗어나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군인들의 고함은 더욱 거칠어졌고 서치라이트는 우리 머리 위로 날카롭게 꽂혔다. 저기다! 도망치지 못하게 쏴라! 총성이 다시 울렸다. 얼음 위로 파편이 튀어오르고 차가운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민수는 비명을 참으려 이를 악물었지만 다리의 통증이 너무 심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나는 그를 부축한 채 앞으로 끌어당겼다. 그러나 발밑의 얼음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거대한 균열음과 함께 얼음판이 아래로 꺼지기 시작했다. 얼음 틈 사이로 검은 강물이 치솟아 오르며 우리를 끌어당겼다. 나는 본능적으로 민수의 팔을 더 꽉 잡았다. 민수 동무, 손 놓지 마오. 절대 놓지 마. 현수 동무, 나 때문에 쓸데없는 말 하지 마오. 끝까지 간다. 우리는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 얼음 가장자리로 몸을 밀어 올렸다. 손가락 끝이 얼음에 걸려 찢어질 듯 아팠지만 나는 놓을 수 없었다. 민수의 호흡은 이미 끊어질 듯 가벼워지고 있었다. 그때 중국 쪽 숲속에서 작은 손전등 불빛이 깜빡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깨달았다. 브로커 쪽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신호였다. 희미한 한 줄기의 빛. 하지만 그 빛은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이었다. 나는 민수의 허리춤을 잡고 마지막 힘을 짜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얼음과 물이 뒤엉킨 지옥 같은 공간을 버티며 앞으로 나아갔다. 총성은 여전히 뒤에서 울렸지만 이제는 맞거나 말거나 생각할 틈조차 없었다. 오직 눈앞의 숲, 그 속에서 깜빡이는 작은 불빛만이 우리의 목표였다. 마침내 완전히 기어오르듯 마지막 얼음판을 지나 내 손끝이 흙을 잡았다. 얼음도 아닌, 물도 아닌,
온기가 남아있는 땅. 나는 온몸으로 땅을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도착했다. 민수 동무, 우린 살았다. 민수는 흐릿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간신히 말했다. 현수 동무, 정말 온 거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요. 그 순간 뒤에서 또다시 총성이 울렸지만 우리는 이미 얼음 위의 지옥을 벗어나 있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숲이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의 문이 되어줄 중국 땅에 도착해 있었다. 중국 땅을 밟았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뒤편에서는 여전히 북측 병사들의 고함이 들렸고 그 목소리는 마치 얼음처럼 우리의 등을 찔러댔다. 나는 민수를 나무 밑둥에 기대게 하고 그의 다리를 살폈다. 피는 이미 많이 흘렀고 상처 주변은 얼어붙어 창백했다. 민수는 헛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현수 동무, 나 때문에 너무 입 다물고 버티오. 이제부터는 내가 끌고 간다. 그때 숲속 어둠에서 작은 빛이 반짝였다. 아까 강 건너에서 봤던 손전등 불빛과 똑같았다. 나는 긴장한 채 목소리를 낮추어 불빛을 향해 외쳤다. 우린 북에서 왔다. 총은 없다. 도와달라.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흑발에 두터운 외투를 걸친 4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여성이었다. 그녀는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정말 죽을 고비 넘겼구만. 따라와요. 오래 있으면 위험해. 우리는 그녀를 따라 숲을 빠져나와 버려진 헛간 같은 폐가로 향했다. 안에는 낡은 담요와 약간의 식량이 놓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린 듯 준비된 공간이었다. 민수를 눕히자 그녀는 그의 다리를 확인했다. 상처를 본 순간 얼굴이 굳었다. 이 정도면 사흘도 못 버텨. 나는 숨이 팼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가방을 뒤져 약을 꺼내며 말했다. 운이 좋군. 오늘 교회에서 의료 지원을 받았어. 여기 있는 항생제로 일단 염증을 잡아야 해. 그녀의 손길은 놀라울 만큼 능숙하고 빠랐다. 민수는 극심한 통증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버텼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았다. 동무, 견뎌야 하오. 여기까지 왔는데 죽을 수는 없소. 민수는 흐릿한 눈으로 나를 보며 말했다. 현수 동무가 살려줬소. 끝까지 같이 가오. 한수진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소개했다는 우리에게 따뜻한 물과 빵을 건네며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 오래 머물면 모두 위험해. 브로커는 이미 잡혔어. 하지만 다른 길이 있어. 중국 남쪽으로 내려가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가. 태국만 도달하면 한국 대사관이 도와줄 거요.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 먼 길을 우리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을 건넌 건 시작일 뿐이야. 진짜 탈북은 이제부터다. 그날 밤 민수는 생사의 경계에서 간신히 잠들었고 나는 폐가 구석에서 깨어있는 채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나무를 흔들었고 그 속에서 나는 조용히 되뇌었다. 어머니, 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겠습니다. 한수진의 안내로 우리는 이른 새벽 폐가를 떠났다. 민수의 상처는 임시로 막아놓았을 뿐이라 걸을 때마다 피가 번져 나왔고 나는 그의 겨드랑이를 잡아 거의 끌다시피 이동했다. 중국 땅이라 해도 결코 안전하지 않았다. 공안에게 잡히면 북송, 그리고 그 이후는 말할 필요도 없는 운명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먼저 연길 외곽으로 이동해 교회 사람들이 마련한 차량에 몸을 숨겼다. 좁은 짐칸 안, 휘발유 냄새가 가득했고 숨을 크게 쉬기도 어려웠다. 한수진은 마지막으로 종이 쪽지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곤명까지 내려가면 다른 연결자가 있을 거요. 절대 사람을 믿지 말고 낯선 말에 속지 마요. 차량은 하루 종일 흔들리며 남쪽으로 달렸다. 창밖을 볼 수도 없었고 우리는 오직 엔진 소리와 함께 시간을 견뎠다. 민수는 고통을 참느라 계속 이를 악물었다. 나는 그의 식은 땀을 닦아주며 속으로 기도하듯 말했다. 민수 동무, 버티오. 여기서 쓰러지면 끝이오. 곤명 도착 후 우리는 곧바로 또 다른 브로커의 안내를 받았다. 그는 말수가 적고 냉정했지만 움직임은 빨랐다. 밤이 되자 그는 우리를 작은 트럭의 짐칸으로 안내했다. 라오스 국경까지는 이걸로 간다. 공안 검문이 많으니 들키지 않도록 절대 소리 내지 마라. 트럭은
산길과 비포장 도로를 몇 시간씩 달렸다. 짐칸의 철판은 차가웠고 몸은 흔들릴 때마다 바닥에 부딪혀 멍이 들었다. 그래도 우리는 소리를 낼 수 없었다. 정적 속에서 들려오는 건 민수의 거친 숨뿐이었다. 라오스 국경에 가까워질수록 브로커는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한다. 정글 속을 이틀 밤 이동해야 해. 낮에는 절대 움직이지 마라. 헬기 뜬단 말이야. 우리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정글은 습하고 축축했으며 발밑에서는 끊임없이 벌레와 가시가 다리를 찔렀다. 민수의 상처는 다시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고 나는 그의 팔을 어깨 위에 올려 한 걸음 한 걸음 끌었다. 밤하늘엔 달빛도 없었다. 오직 손전등 하나의 미약한 빛을 따라 걷는 동안 나는 한순간도 멈출 수 없었다. 살아남아라.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어둠 속에서 다시 들려오는 듯했다. 그리고 끝없는 숲을 빠져나온 순간 멀리서 흐르는 강물 소리가 들렸다. 브로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건 메콩강이다. 강만 넘으면 태국이다. 그 말은 마치 기적처럼 우리 가슴을 두드렸다. 그러나 곧이어 이어진 그의 말은 더 혹독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마라. 여기서 죽는 사람도 많다. 우리는 다시 한번 결심해야 했다. 끝까지 버틸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지. 나는 민수의 핏기 없는 얼굴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민수 동무, 조금만 더 가면 드디어 끝이오. 민수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현수 동무, 꼭 같이 가봅시다. 그 순간 우리는 또 한 번 죽음과 삶의 경계로 들어가고 있었다. 메콩강 앞에 섰을 때 나는 숨을 제대로 들이쉬지 못했다. 강은 상상보다 훨씬 넓었고 밤의 어둠 속에서 검고 두꺼운 흐름이 굉음을 내며 지나가고 있었다. 브로커는 손전등을 끄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배는 없다. 이 시간엔 움직이는 순간 들킨다. 헤엄쳐 건너야 한다. 민수는 절망한 표정으로 강을 바라보았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상처에서 피가 번지고 있었고 물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불러올 게 분명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다. 동무, 여기서 멈추면 북송이요. 강만 건너면 희망이 있다. 브로커는 작은 공기주머니 2개를 건넸다. 낡고 허름했지만 그나마 물 위에서 몸을 떠받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다. 우리는 서로의 손목을 밧줄로 묶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조용히 강물 속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얼음보다 더 차가운 물살이 허리까지 덮쳐왔다. 민수는 비명을 억누르며 몸을 떨었다. 현수 동무? 못 갈 것 같소. 아니요. 갈 수 있소. 반드시. 우리는 강 가운데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절박하게 나아갔다. 메콩의 물살은 생각보다 훨씬 거셌고 몸을 옆으로 계속 휘몰아쳤다. 손목에 묶인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서로를 붙들어 주었다. 강 한가운데쯤 도달했을 때 갑자기 뒤쪽에서 강한 빛이 번쩍였다. 라오스 순찰대의 서치라이트였다. 움직이지 마라. 거기 누구야? 심장이 좇는 듯한 순간이었다. 우리가 붙잡히면 곧바로 북송이고 그 말은 곧 죽음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밧줄을 감아 민수를 가까이 끌어당기며 속삭였다. 절대 멈추지 마오. 물속에서 숨을 죽이고 더 깊이 들어가오. 우리는 강물 아래로 몸을 낮추고 수면 가까이에만 코끝을 내밀어 호흡을 이어갔다. 차가운 물이 폐를 압박했고 어둠 속에서 물살은 우리를 끝없이 끌어내리려 했다. 순찰대의 빛은 한동안 강 위를 훑다가 다행히 반대편으로 방향을 돌렸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팔을 휘저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몸은 무거웠고 근육은 이미 마비된 듯 했지만 희미한 한 줄기 희망이 우리를 밀어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손끝이 흙에 닿았다. 나는 민수를 끌어올리며 속삭였다. 도착했소. 여긴 태국이요. 민수는 바닥에 쓰러지며 흐느꼈다. 현수 동무, 우리가 살았소. 그리고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앞 가득한 열대의 별빛 아래서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다시 들리는 것 같았다.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우리는 또 한 번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 그리고 드디어 생존이 허락된 땅에 도착해 있었다. 태국 땅을 밟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기적처럼 살아서 도착한 그 새벽, 브로커는 마지막으로 짧게 말했다. 여기서부턴 스스로 해야 해. 이민국에 자수해. 그래야 한국으로 갈 수 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우리는 비틀거리며 작은 마을로 내려가 경찰서를 찾아 문을 두드렸다. 순찰 경찰은 우리가 북에서 왔다는 말을 듣자 놀란 표정도 짓지 않고 바로 우리를 구치소로 데려갔다. 태국에선 이를 범죄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호라는 말과 달리 수용소 생활은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이었다. 좁은 방에는 이미 여러 명의 탈북민들이 있었고 창문 대신 쇠창살만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하며 심사를 기다려야 했다. 민수의 상처는 다행히 태국 의료진의 도움으로 더 악화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통증이 심했고 나는 매일 그의 붕대를 갈아주었다. 밤이 되면 수용소 복도에선 낮게 울리는 흐느낌과 속삭임이 들렸다. 누군가는 가족을 두고 온 죄책감에 울었고 누군가는 한국에 도착한 뒤의 미래를 상상하며 떨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현수 동무, 만약 한국에 가면 내 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곳까지 오면서 죽음의 강을 2번이나 넘었고 목숨이 부서질 만큼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도 민수의 마음엔 오직 한 가지였다. 딸.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수 동무, 살아있기만 하면 반드시 찾을 수 있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소. 그 말에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수용소에선 시간이 이상하게 흘렀다. 하루가 한 달 같았고 한밤은 끝없이 길게 늘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우리가 모여있는 방문이 열리며 직원이 명단을 읽었다. 리현수, 정민수, 준비하세요. 가슴이 햇는 듯한 순간이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국행 비행기 허가됐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25년간 기다렸던 삶이라는 단어와 같았다. 나는 민수와 눈을 마주쳤다.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현수 동무, 우리 가는 겁니까? 그래요. 드디어 가오. 우리가 꿈꾸던 그 땅으로. 그리고 우리는 또 한 번 새로운 문을 향해 걸어 나가고 있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나는 몸이 굳어버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국제공항의 유리 건물은 북에서 평생 보아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빛이 넘쳐 흘렀고 사람들은 여유 있게 걸어 다녔다. 그 모든 것이 너무 낯설고 동시에 숨이 처물 만큼 찬란했다. 문이 열리고 따뜻한 공기가 기내로 스며들자 민수는 창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현수 동무, 정말 도착한 겁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그래요. 여기가 그 소주병이 오던 나라요. 입국 게이트를 천천히 걸어 나오는데 바닥은 반짝였고 벽에는 끝없이 이어진 안내 표지판이 있었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고 아무도 굶주린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군복 안쪽 깊숙이 손을 넣어 그동안 품고 다녔던 초록색 소주 라벨 조각을 꺼냈다. 강물에 젖어 가장자리가 일그러졌지만 참이슬이라는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다. 그 작은 조각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자 두만강의 얼음 냄새,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 민수와 함께 기던 얼음판, 메콩강의 검은 물살.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몰려와 눈이 뜨겁게 차올랐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리며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굶주림으로 손이 떨리던 소년, 진실을 몰라 두려움 속에 살던 병사, 도망치듯 목숨을 잃을 뻔한 탈북자, 그 모든 나는 이제 끝나고 있었다. 민수가 뒤에서 말했다. 현수 동무, 우리 정말 살았군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는 살아가는 일만 남았소. 그리고 우리는 처음으로 똑바로 얼굴을 들고 새로운 나라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곳에서 시작되는 삶은 우리가 두만강을 건널 때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깊고 더 따뜻할 것만 같았다. 인천공항에서 바로 보호시설 차량에 오르자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풍경이 눈을 사로잡았다. 도로 위에 줄지어 달리는 자동차들, 어둠을 밀어내는 거리의 불빛들, 깨끗하고 넓은 아파트 단지들, 이 모든 것이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마치 다른 시대에 떨어진 사람처럼 둘러보기만 했다. 문이 잠기지 않는 화장실, 원하는 만큼 떠먹을 수 있는 식당의 음식, 때에 맞춰 나오는 따뜻한 물. 이 모든 것이 북에서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것이었다. 첫날 교육에서 교관은 우리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단어 국민은 내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나는 내 생에 단 한 번도 국가가 나를 지켜준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수는 여전히 다리 통증 때문에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어느 때보다 밝았다. 그는 식당에서 밥을 보며 중얼거렸다. 현수 동무, 여기선 남기기도 하는 겁니까? 그런가 보오. 남아도 넉넉하니까. 그 말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아 나는 조용히 웃었다. 하나원 생활은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는 과정이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처음 만져보았고 얼굴 인식 문을 지나가면서 다시 충격을 받았다. 세상은 우리가 떠나온 곳에 비해 너무 빠르게, 너무 멀리 와 있었다. 그러나 새로움 속에서도 밤이 되면 불안이 찾아왔다. 한국에서의 미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빈자리와 민수의 딸 이야기가 심장 어딘가에서 늘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창가에 앉아 말했다. 현수 동무, 나는 여기서 다시 살아보고 싶소. 딸을 찾고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소. 나는 그의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 이제 숨만 쉬는 삶이 아니라 진짜 사는 삶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자유란 단순히 국경을 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어둠을 벗어내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었다.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나가는 날, 심장은 다시 처음 탈북할 때처럼 뛰었다. 차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은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고 나는 그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다. 이제부터는 스스로 살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마련해준 임대 아파트는 북에서 살던 공간에 비하면 궁전 같았다. 깨끗한 바닥, 따뜻한 온기, 하루 종일 나오는 물, 그 모든 것에 적응하는 데만도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생활비는 금세 줄어들었고 나는 일을 찾기 위해 동네를 헤매기 시작했다. 그러다 우연히 들어간 곳이 서울 변두리의 작은 분식집이었다. 사장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나의 말투와 서툰 표정에서도 숨은 사연을 느낀 듯 많은 질문 없이 말했다. 설거지부터 해볼래요? 힘들면 말하고. 그 한마디는 북에서 들어본 적 없는 따뜻한 배려였다. 처음 일주일 동안 나는 하루도 쉬지 않고 배우고 또 배웠다. 라면 한 그릇 끓이는 법, 떡볶이 양념 배합, 손님 응대, 그리고 무엇보다 소주를 꺼내 손님에게 따라주는 일. 녹색병 뚜껑을 열 때마다 나는 두만강의 얼음판 위에서 떨리던 손을 떠올렸다. 그 작은 병 하나가 내 운명을 바꾸고 나를 이 땅으로 데려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어느 날 사장은 내 손을 보고 물었다. 이거 흉터야? 얼음에 베인 것 같은데.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오래된 상처입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살아온 것만으로도 대단해요. 그 말은 어떤 연설보다, 어떤 위로보다 더 깊이 가슴에 박혔다. 분식집 한쪽 벽에 나는 작은 액자를 걸었다. 그 안에는 두만강에서 주워와 품속에 간직해온 초록색 소주라벨 조각이 들어 있었다. 손님들이 물을 떼면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저에겐 목숨 같은 것입니다. 북에서 굶주림 속에 살던 병사는 이제 서울의 작은 식당에서 라면을 끓이고 소주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어머니, 저 조금씩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다. 분식집에서 일한 지 한 달째 되던 밤이었다. 마감이 끝나고 사장은 먼저 퇴근했고 나는 혼자 가게 불을 줄였다. 밖은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지만 가게 안은 따뜻했고 고요했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문득 두만강 밤하늘 아래 얼어붙던 손을 떠올렸다. 냉장고를 열자 초록색 소주병이 빛을 반사하며 서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한 병을 꺼내 작은 잔 하나를 놓고 천천히 따라냈다. 투명한 술이 잔을 채우는 소리가 마치 새로운 삶의 첫 페이지가 펼쳐지는 듯 들렸다. 나는 잔을 들고 오래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 민수와 얼음판 위에서 버텼던 밤, 메콩강의 검은 물살, 태국 수용소의 좁은 방, 모든 장면이 한 번에 밀려왔다. 그리고 나는 입술을 적셨다. 소주는 따뜻한 불빛처럼 목을 타고 천천히 내려갔다. 그 순간 내 두 눈끝이 뜨겁게 젖어들었다. 어머니, 나는 잔을 다시 들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살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아스팔트 위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향해 걷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나는 이제야 비로소 자유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자유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삶, 굶주리지 않아도 되는 밤,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의 선택,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 없이 소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삶. 나는 다시 잔을 들어 올렸다. 이번엔 떨림이 아니라 감사함 때문이었다. 어머니, 이 한 잔은 당신이 못 누렸던 삶의 맛입니다. 제가 대신 마십니다. 눈물이 잔에 한 방울 떨어졌다. 나는 그 잔을 끝까지 마셨다. 그리고 알았다. 오늘의 이 한 잔이 내 인생에서 가장 깊고 뜨거운 자유의 맛이라는 것을. 소주 한 잔으로 마음을 다스린 그날 이후 나는 비로소 현실을 바라볼 힘이 생겼다. 서울의 삶은 낯설었지만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따뜻한 방 공기가 느껴지고 물은 언제든지 틀면 나왔고 식탁 위에는 굶주림 대신 선택지가 있었다. 이 작은 것들이야말로 내가 북에서 단 한 번도 누려본 적 없는 삶의 기본이었다. 정부 지원센터의 사회복지사는 나에게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기초금융, 스마트폰 사용법, 직업훈련, 심리상담까지 북에서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개인의 미래 설계라는 개념이 여기에 존재했다. 처음 심리상담을 받았을 때 상담사는 부드럽게 물었다. 현수님, 요즘 어떤 감정으로 하루를 보내세요? 그 질문 하나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북에서는 감정이 사치였고 두려움과 생존만이 기준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감정조차 존중받는 영역이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살아남았다는 게 아직도 낯섭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는 버티는 삶이 아니라 사는 삶을 배우는 단계예요. 그 말은 내 가슴 깊은 곳에 뿌리 내렸다. 분식집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사장은 내가 점점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며 말했다. 이제 조리반은 맡아도 되겠다. 그 말에 나는 놀람과 함께 묘한 자부심을 느꼈다. 북에서 받았던 군사 명령이 아닌 신뢰에서 비롯된 책임이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문득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군복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두려움 대신 목표가 담긴 눈빛을 가진 사람. 그것이 낯설면서도 기쁘게 느껴졌다. 주말에는 복지사의 추천으로 요리학원에도 등록했다. 만두 빚는 법, 국물 내는 법, 재료 손질법을 배우며 나는 점점 이를 넘어 기술을 쌓아가는 사람이 되어갔다. 그리고 어느 날 강사 한 분이 내 손을 보며 말했다. 손이 아주 단단하네요. 열심히 살아온 흔적입니다. 그 말에 나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북에서의 상처가 여기서는 결핍이 아니라 노력의 증거로 불리고 있었다. 밤이 되어 집 창문을 열면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현수야, 잘 살아라. 나는 가만히 대답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제 삶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비로소 새로운 세계에서 나라는 존재를 다시 만들어가고 있었다. 새로운 삶에 조금씩 적응해가던 어느 날 민수는 분식집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왔다. 여전히 다리를 저렀지만 표정은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러나 그날 그의 눈빛은 어디론가 깊게 잠겨 있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었다. 무슨 일 있소, 민수 동무? 민수는 한참 입술을 달싹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현수 동무, 드디어 딸의 흔적을 찾았소. 그 말에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우리가 두만강을 건너던 날 민수는 딸을 품에 안지 못하면서도 오직 그 아이를 위해 살아남으려 했던 사람이다. 그의 생존 이유이자 마지막 희망이었다. 민수는 핸드폰 화면을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다. 복지센터에서 연결해준 단체를 통해 장모가 중국으로 남긴 메신저 기록. 거기엔 딸의 이름과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중국 접경 지역의 주소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장모님도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궜다. 딸은 어딘가에 살아있을지 혹은 이미 누군가에게 팔려갔을지 정보는 그 한 줄뿐이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우린 여기까지 왔소. 이제부터 찾기 시작하면 돼요. 그러나 민수의 얼굴에는 또 다른 불안이 스쳤다. 현수 동무, 혹시라도 만나도 날 기억 못하면 어쩌오? 그 말은 한 사람의 절망이 담긴 속삭임이었다.
굶주림과 탈북의 고통도 버텨온 민수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단 한 가지. 딸이 자신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소. 우리가 살아서 다시 찾기 시작한다는 것, 그게 이미 시작이오. 민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 숨결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실려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고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이 도시의 수많은 빛 중 하나만큼 조그만 희망이라도 민수와 그의 딸에게 닿기를 바랐다. 어머니, 민수 동무도 살아남았습니다. 이제는 그의 딸까지 살아남을 차례입니다. 바람이 창틀을 스치며 지나갔다. 나는 결심했다. 민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둘이 함께 그의 딸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민수의 딸에 대한 마지막 단서는 중국 접경 지역의 작은 마을 이름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한 줄의 정보에 다시 숨을 걸어야 했다. 다음 날 나는 민수와 함께 탈북민 지원센터를 찾아갔다. 상담실 직원은 긴 이야기를 들은 뒤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중국에 남겨진 탈북 아이들을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할 수 있어요. 직원은 여러 단체와 연결해 주었고 우리는 하루 종일 서류를 작성하고 민수의 딸이 중국에서 겪었을 가능성이 있는 여러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민수는 단 한 번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내 딸이 어디에서든 살아있다면 찾아야 하오. 그 목소리는 이미 절망을 넘어 숙명처럼 단단해져 있었다. 며칠 뒤 한 단체에서 연락이 왔다. 딸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다는 마을 인근에서 비슷한 나이대의 아이가 몇 년 전 한국말을 서툴게 쓰며 아빠가 북에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제보였다. 그 말에 민수는 의자 위에서 굳어버렸다. 입술이 떨렸고 눈동자는 흔들렸다. 현수 동무, 그게 내 딸일까요? 나는 그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가능성이 있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오. 그러나 희망과 함께 더 큰 현실의 벽도 다가왔다. 단체 직원은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이들이 중국에서 신분 없는 삶을 오래 살면 행방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며칠을 더 기다리고 며칠을 더 정보가 오기만을 바라야 한다는 사실은 그에게 또 하나의 시험처럼 다가오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민수의 얼굴은 지친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불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나는 보았다. 현수 동무, 나는 이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가 찾을 때까지 계속합시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수천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중 하나만큼이라도 작고 희미한 희망이 민수의 딸에게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그 불빛들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오늘 우리는 비록 작은 정보 하나에 불과했지만 분명히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의 강을 건너던 그 밤보다도 더 뜨겁고 선명한 희망의 발걸음이었다. 며칠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다. 민수는 매일같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메시지 알림이 울릴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대부분은 광고 문자였고 그럴 때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일주일째 되는 날 오후 지원센터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다. 정민수 씨, 중국 쪽 연락처에서 중요한 정보를 보냈습니다. 지금 바로 오실 수 있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나는 그의 팔을 붙잡고 함께 센터로 달려갔다. 직원은 우리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하며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민수 씨 따님으로 보이는 아이가 지난달에도 목격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입술이 떨렸고 손가락 끝이 하얗게 굳어갔다. 직원은 지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다. 이 지역은 조선족도 많고 불법 체류자 아이들도 숨어 사는 곳입니다. 특히 이 골목 근처에서 한국말을 섞어 쓰는 소녀가 보였다고 합니다. 민수는 지도를 쓰다듬듯 바라보며 속삭였다. 저기, 딸이 저기 있었던 겁니까? 그러나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하지만 근처 브로커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민수는 고개를 숙였고 숨이 멎는 듯한 정적이 상담실을 채웠다.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했다. 동무, 이번엔 우리가 먼저 찾으면 돼요.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두만강을 건너던 그 밤처럼 절박했고 뜨거웠다. 직원은 파일을 한 장 건넸다. 그 안에는 제보자가 본 소녀의 그림 같은 설명이 있었다. 왼쪽 눈 아래 작은 점이 있음 긴 머리, 말수가 적음 한국어 단어를 중간중간 섞어 말함. 민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 점은 민수 딸이 태어날 때부터 있던 작은 점과 똑같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현수 동무, 그 아이가 내 딸 맞소.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 손은 두만강의 얼음도, 메콩강의 물살도, 태국 수용소의 철창도 견뎌낸 손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딸을 찾아 품에 안는 일.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지도를 펴놓고 작전처럼 일정을 세웠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어머니, 이번엔 민수 동무가 자식에게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희망은 흐릿했지만 오랜 어둠 끝에 처음으로 또렷한 윤곽을 보여주기 시작했다.